경순 씨는 화장실 문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입술은 푸르고 얼굴은 흰 종이처럼 창백했다. 두 손은 움츠러들고 땀은 마치 샤워라도 한 듯 온몸을 적셨다. 조용한 밤 그녀가 쓰러질 때 나는 쿵하는 충격음은 집 전체를 흔들 듯했다. 지수는 첫 번째로 달려나왔다. 아직 불도 켜지 않았지만 그녀는 황급히 외쳤다. 세상에, 엄마, 엄마. 곧이어 현우의 발걸음이 재빨리 다가왔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거의 무릎이 꺾일 듯 했고 그녀는 반응도 없이 숨소리도 흐려 얼굴엔 식은땀이 흥건했다. 5분도 안 되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그 빛과 소리는 침묵을 찢는 듯 날카로웠다. 이 이야기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가족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경순 씨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고요한 부엌에서 그녀는 조용히 싱크대 아래 천을 들어 올리고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 간장게장, 오래전에 옛집 근처 시장에서 알던 할머니에게 몰래 구입했던 것이다. 병은 크지 않았고 숨기듯 구석에 있었다. 그것은 배고픔 때문도 짠맛에 대한 갈망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움 때문이었다. 남편이 그리웠다. 여름 오후 옛집 처마 밑에서 두 사람이 나눠 먹었던 그 맛이 그리웠다. 밥을 먹으며 대나무 부채 소리가 삑삑 요란하던 기억. 그녀는 작은 개 한 마리를 조심스레 꺼내 다리를 제거하고 참기름에 찍어 밥과 함께 먹었다. 서두르지도 많이도 먹지 않았다. 기억 속의 성스러움을 해치고 싶지 않았던 듯. 밤이 깊어졌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았다. 선풍기는 쉼없이 돌아갔지만 눅진한 더위를 식히진 못했다. 그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처음엔 단지 피곤한 줄만 알았다. 그러다 현기증이 맹렬한 돌풍처럼 덮쳤다. 순자 씨는 약을 가지러 일어서려 했지만 겨우 화장실 문까지 온 순간 모든 것이 캄캄해졌다. 응급 이송 중 의사가 물었다. 환자분은 고혈압 병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짠 음식이나 오염된 식재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음식이라도 드셨나요? 지수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고혈압 약병을 보았다. 의심의 눈빛이 반짝이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방 끈을 힘주어 잡으며 눈빛이 어느새 차가워졌다. 환자 병실은 6층, 혈압 측정기에 깜빡이는 소리와 링거액 떨어지는 소리만 가득했다. 차가운 흰빛이 희미히 켜져 순자 씨의 얼굴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지수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무릎 위 손을 꼭 움켜쥐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걱정이 아니라 이유 모를 분노를 억누르려는 것 같았다. 현우는 복도 밖에 멈춰 서 있었다. 손에 전화를 쥐고 있었지만 아무 통화도 걸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약간 숙인 채 현실보다 나은 뭔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침대 옆에는 검사 결과가 든 비닐봉지가 아직 뜯기지도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마치 모두 알듯이 조금만 더 두자 하는 듯이. 하지만 싱크대 아래 숨겨둔 유리병, 그리고 그 속에 남아있던 기억의 간장까지 아직 말해지지 않은 채 제자리에 있었다. 그날 정오,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옅은 색 병실 벽에 닿았다. 순자 씨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어제 밤처럼 멍한 게 아니었다. 망연하지도 박지도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견뎌온 사람의 익숙한 시선이었다. 그때 지수가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유리병이 든 비닐봉투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탁자 위에 두고 말없이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이게 대체 뭔가요?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순자 씨는 병실 탁자 위 유리병을 바라보았다. 비닐로 밀봉되고 고무줄로 묶인 뚜껑. 입구에는 소금이 굳어 있었고 안에는 작고 색이 빠진 개들이 탁한 간장 속에 둥둥 떠 있었다. 엄마, 시장에서 사셨다고요?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응, 옛날 집 근처 3번 골목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거기서 파시던 할머니께서. 순자 씨는 담담히 말했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문질렀다. 엄마, 몇 번이나 말했어요. 시장 음식, 특히 절인 음식은 먹지 말라고요. 아무도 검사하는 건데 나이 드신 분이 혹시 안 좋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순자 씨는 아무 대답 없이 유리병을 응시했다. 오래된 기억 속 그릇 같았다. 옛날 나무 선반 위에 놓였던 찻그릇, 그리고 남편이 아침마다 끓여주던 뜨끈한 죽 옆에 놓여있던 그 기억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현우가 조심스레 들어와서 몇 벌의 옷을 들고 섰다. 분위기를 읽고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혹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엄마가 이따가 무라도 넣은 된장국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파는 안 넣어주세요. 그 향은 이제 못 먹겠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다. 회의하듯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계속 있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병원방 안에서 순자 씨는 조심스레 낡은 수첩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찢어진 모서리. 거기엔 그녀가 절인 게장 레시피를 손글씨로 적어두었다. 가늘고 규칙적인 글씨체, 옛날 눈물 자국까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작게 접은 종이 한 장. 남편이 언젠가 썼던 편지였다. 내 사랑,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없게 되더라도 이 요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충분했던 삶과 사랑을 기억하게. 순자 씨는 손끝으로 부드럽게 편지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의식처럼 종이를 또 조심해서 접었다. 누가 알까, 이런 기억을 지키는 것은 집착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다. 밤, 지수는 옆에 누운 현우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개병의 이미지, 유리병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병실에서 창문에 날리던 종이 한 조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다. 책임과 진정한 애정 사이의 간극을 어찌 메워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성의 논리와 통제가 익숙한 그녀에게 기억을 위한 음식, 기억을 위한 비밀 같은 건 들어오기조차 어려웠다. 한편 순자 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직 다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듯했다. 마치 꿈속에서 여전히 찻그릇 앞에 앉아 게를 하나하나 까며 대나무 부채 소리가 들리는 오래된 부엌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구급차 소리도, 자책도, 논쟁도 없었다. 짙은 침묵만이 끊어질 듯 이어지며 각자의 가슴을 옥죄던 밤이었다. 지수는 게장 유리병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분노도 아니었다. 그녀는 실망하고 있었다. 또다시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 현우는 평소처럼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여전히 출근했고, 엄마 식사하셨어요? 오늘 혈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 얼굴을 오래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다. 너무도 무서워서, 무슨 대답이 돌아올지 알 수 없어서. 순자 씨는 깨어난 뒤로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불평도 불만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작은 간절한 증언처럼. 그녀의 눈에는 얇은 막이 드리워진 듯했다. 울음은 아니었지만 이름 붙이기 어려운 피로 같은 것이었다. 아직 의미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삶의 무게. 지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엄마, 아직 엄마가 뭘 더 숨기고 계시나요? 지수의 목소리가 작은 부엌 안에 울려 퍼졌다. 컸던 건 아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박혔다. 경순 씨가 수프 그릇을 탁자 위에 놓고 젓가락도 잡기 전이었다. 그 질문에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현우는 식사 후 손을 씻다가 멈춰섰다. 아내나 엄마를 바라보지 않고 수건으로 손을 조용히 닦은 뒤 의자에 앉았다. 시선을 피하며 침묵을 지켰다. 경순 씨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말했다. 그거, 그 병 하나뿐이에요. 지수가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어제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알고 계시죠?
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고 혈압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이 다시 반복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수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다. 하지만 경순 씨의 마음을 저미는 건 음량이 아니라 자신이 초등학생처럼 혼나는 느낌이었다. 엄마도 그런 거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손바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그냥 그립기만 했어요. 뭘 그렇게 그리워서 그런 걸 드세요? 엄마가 우리랑 사는데 무엇이 부족해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만 하세요. 이번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부엌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마치 안개 같은 희미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세나는 수프 그릇과 숟가락을 조심스레 정리하며 부지런히 움직였다. 가끔 할머니를 흘끔흘끔 쳐다보다가 다시 엄마를 바라보았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결국 삼키는 듯했다. 식사가 끝난 뒤 현우가 조심스럽게 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너무 세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프셨으니까. 하지만 지수는 남편을 보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당신이 쉽게 얘기했다면 당신이 해요. 엄마가 입원한 그때부터 누가 다 처리했어요? 그 말은 현우의 가장 약한 지점을 건드렸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해. 그날 밤 모두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경순 씨 한 사람만 부엌에 남았다. 불은 켜지 않고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조명이 낡은 타일 바닥에 은은히 비쳤다. 수프는 반쯤 남아 식으며 그 냄새조차 새벽보다 텁텁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숟가락을 천천히 돌렸고 고개는 살짝 숙였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흐릿한 시선은 이미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책임이나 처방전도 자신이 부담이라는 느낌도 없는 오직 추억만 있는 장소로. 그녀는 젊었을 적 아플 때마다 남편이 따뜻한 물을 끓이고 죽을 끓여주고 목을 따뜻하게 해주며 물었다고 했다. 좀 나아지셨어요? 라고.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아프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관심에도 조건이 따르고 잔소리와 감시의 시선이 따라다닌다. 끝없이 올라가는 책임감과 통제의 부담까지. 경순 씨는 지수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엔 여전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기억하기 위해 먹는 음식, 기억하기 위한 비밀, 같은 것들이었다. 한국어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날 밤 병실에선 시계바늘이 조용히 지나갔다. 현우는 지수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손은 가슴 위에 포개져 있었으며 눈은 감기지 않았다. 지수는 반대편 벽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고 그냥 그립기만 했어요. 라는 말이 한 구절의 오래된 시처럼 끝까지 읽지 못하고 다시 반복되는 듯했다. 그리고 옆방에서는 경순 씨가 고요히 누워 있었다. 아무 소리도 불빛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열려 있었다. 엄마, 속상해요? 라는 단순한 질문 하나를 기다리며 토요일 아침, 평소와 다른 집안 공기였다. 헤어드라이어 소리도 지수의 힐굽 소리도 사라졌고 대신 참새 지저귀는 소리와 잠긴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만이 들렸다. 경순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피곤해서가 아닌 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이제 그녀가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새나 도시락을 싸야 하는 의무도 없었다. 모든 게 자동으로 깔끔하게 돌아갔다. 노인의 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오늘 아침 뭔가 달랐다. 자신의 방에서 부엌 쪽으로 냄비와 도구가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치 아무도 몰래 처음 요리법을 배우는 듯한 소리였다. 경순 씨는 몰래 걸음을 옮겨 부엌 문 앞에 멈췄다. 그리고 그 모습 하나에 잠시 발걸음이 멈췄다. 새나 10살 소녀 머리 양갈래로 묶고 작은 의자 위에 올라 밥솥, 간장, 삶은 계란, 밥 그리고 꽃무늬 뚜껑 달린 도시락 통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새나는 간장을 조심스레 숟가락에 덜며 온 힘을 다해 눈을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평생 가장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듯이. 뭐 하는 거야, 세나야? 경순 씨는 살며시 물었다. 소녀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고 그리고 장난기 어린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점심 준비 중이에요. 맛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해봤어요. 경순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세나는 밥 위에 계란을 정성스레 올렸다. 그 구석엔 자리를 비워두고 잘라놓은 김을 작은 하트 모양으로 얹었다. 마지막으로 도시락 겉면엔 할머니라고 정성껏 약간 빗둘게 글씨를 썼다. 점심시간. 경순 씨는 마루에 앉아 도시락을 천천히 열었다. 날씨가 서늘했지만 햇살이 포근하고 부엌은 고요했으며 숟가락과 도시락 통이 맞닿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계란밥은 꿀처럼 은은하고 간장은 살짝 묽게 희석되어 적당히 짠맛이 감돌았다. 옛날 남편이 해준 음식 같지는 않았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게 바로 보살핌의 맛이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세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정말 맛있네. 내 엄마보다 더 잘했어. 그러면 내일도 할게요. 근데 할머니 약속해주세요. 또 뭐 드시고 싶으면 말해주세요. 할머니가 몰래 드시면 안 돼요. 그 약속은 따끔한 충고가 아니라 사랑 어린 제안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지수가 늦게 들어왔다. 부엌에 들어서자 은은한 간장 냄새가 퍼졌다. 지수는 코를 찡긋했다. 세나야, 엄마가 말했잖아. 혼자 부엌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할머니 점심 준비했어요. 기름 안 썼어요. 할머니 다 드셨어요. 지수는 딸을 바라봤다. 그 작은 눈동자에선 확고한 의지가 읽혔다. 그런 모습은 그녀도 자주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수가 설거지하다가 책장 위에 놓인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 얇은 가죽 커버, 안쪽엔 세심하고 정성 가득한 글씨체로 적힌 레시피와 세나가 그린 작은 그림들이 있었다. 맨 아래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나에게 할머니의 기억을 지켜줄 아이에게. 일요일 아침, 회색으로 잔잔히 가라앉은 하늘. 먹구름이 심술 부리진 않지만 습도를 낮춰 고요하게 만들었다. 경순 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물을 손에 들고 바람이 나무 사이로 스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책도 TV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부엌에서 참기름 볶는 향이 은은히 거실까지 퍼졌다. 그 향은 인스턴트 죽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 진짜 사람이 직접 요리한 냄새였다. 바로 남편 살아계시던 때 그 부엌, 싱겁게만 해달라던 그녀의 잔소리에 그가 슬쩍 더 넣어주던 소금 같은 냄새였다. 경순 씨는 조심스레 손으로 벽을 짚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가에서 멈추어 섰다. 지수 넉넉한 티셔츠 차림, 작은 나무 숟가락으로 까만 참깨죽을 맛보며 한 손에는 세나에게 적어준 오래된 수첩 페이지를 들고 있었다. 지수는 경순 씨가 서 있는 줄도 몰랐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불을 줄인 뒤 조용히 죽을 그릇에 담았다. 옆에는 따뜻한 물 한 컵과 얇게 썬 배 몇 조각. 예전 경순 씨가 식욕 없을 때 디저트로 내주던 바로 그 스타일이었다. 여기 제가 끓였어요. 지수가 등 뒤에서 말했다. 돌아서진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차가움 대신 약간의 온기가 배어 있었다. 참깨죽이에요. 소금은 거의 안 넣었고 파도 안 넣었어요. 엄마 수첩에서 봤어요. 세나 주려고 적은 거요. 경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시간이었다. 그녀는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갈씩 떠서 천천히 입안에 넣었다. 참깨의 고소함, 부드러운 밥, 적당히 따뜻하게 데워진 온기. 그 순간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지수가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 계란을 못 삶아 흐트러뜨렸지만 부끄러워하며 물었던 그 질문.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엄마? 그날과는 다르게 이젠 맛있어요? 라는 질문은 없지만 누군가는 그 취향을 기억해 주었다. 그 뒤 며칠 동안 지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바빴고 말은 빨랐으며 가끔 밥 짓는 걸 까먹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설픈 순간들 사이사이에 부드러움이 스며들었다. 아침마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에 경순 씨를 위한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했고, 식사 때마다 누구도 말하진 않아도 한 겹 더 얌전한 음식을 덜어놓았다. 그게 누굴 위해서인지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밖에 비가 소슬이 오던 날이었다. 경순 씨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수가 작은 유리병을 들고 들어왔다. 병 안엔 반숙 달걀, 연한 간장, 신선한 생강 조각과 얇게 썬 사과 몇 조각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그 병을 선반에 올려놓고 처음으로 경순 씨를 제대로 마주보지 않고 뚜껑 위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다. 엄마를 위한 것. 짠맛 없어요. 숨길 것도 없어요. 그러곤 문득 돌아서서 어느새 떠밀리듯 자리를 떴다. 그날 밤 경순 씨는 달걀 하나를 꺼내 하얀 밥 위에 놓고 조심스레 씹었다. 첫 입에 마음이 천천히 녹았다. 두 번째 그녀는 멈춰 섰다. 목이 탁 막혔다. 짠맛 때문이 아니었다. 그 담백함 안에 수년간 쌓인 사랑과 보살핌이 숨죽여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 후 세나를 불러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늘 밤 냄새가 옛날 그날 맛 같았어. 그게 음식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그 마음 때문인 것 같아. 세나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무언가 더 큰 의미를 어렴풋이 느낀 듯했다. 그 밤 지수는 시어머니가 준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늙은 사람은 돌봐줄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기억된 사람이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돼요. 지수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또 한 줄을 썼다. 엄마만큼은 충분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배울게요. 한 달이 지나고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한 가을 기운을 몰고 와 뜰 앞에 낙엽이 마치 시간의 발걸음을 따라 흩날렸다. 부엌 한편에서 경순 씨는 조용히 설거지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온 현우와 세나, 지수의 웃음소리, 아무 특별하지 않은 일상 이야기를 하며 지수가 자연스레 웃고 있었다. 경순 씨는 부엌 문턱에 멈춰 섰다. 손에는 설거지 수건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선반 위에 그 유리병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반숙 달걀, 연한 간장, 생강 몇 조각, 사과 한 조각, 그리고 그 뚜껑에 붙어 있던 메모. 엄마를 위한 것. 짠맛 없어요. 숨길 것도 없어요. 그날 저녁 식사.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무겁지 않게 한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채소 볶음 고기 외에도 지수와 세나가 함께 만든 간장에 절인 달걀 요리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세나가 말했다. 작은 조각을 집어 할머니 그릇에 올려놓으며. 할아버지께서 해주시던 맛은 아니지만 우리 둘이 할머니 옛날 레시피 보고 배운 거예요.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그릇 더 내밀었다. 국도 같이 드셔보세요. 오늘은 엄마가 적어주신 대로 싱겁게 간했어요. 경순 할머니는 천천히 식사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였다. 그 작은 달걀 조각 안에 예전 여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거친 손으로 간장을 섞던 남편의 모습, 낡은 부엌에서 들리던 삐걱이는 선풍기 소리,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 다시 되찾은 그녀의 자리까지. 모두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감시받아야 할 노인도 아니고 짐이 되는 존재도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이 식탁에서 없어선 안 될 가족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모두가 정리를 마친 후 경순 씨는 조용히 오래된 수첩을 꺼내 한 줄을 덧붙였다. 간장은 짜지 않아도 돼요. 진심이면 돼요. 정도 그래요. 그리고 수첩을 덮고 함께 앉아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머니나 할머니 혹은 가족 중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혹은 단 몇 초라도 마음을 멈춰 서게 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삶의 모습은 다 달라도 그리움과 사랑은 서로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가족의 밥상과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작은 간장 한 병이 큰 가족의 마음을 이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이 작은 이야기가 문득 당신의 어머니를, 조용히 늙어가고 있는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거나 혹은 단지 잠시라도 마음을 멈추게 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저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를 알고 있는 마음들 사이의 연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심 어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요. 이 영상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떠올려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작은 간장 한 병이 가족 밥상의 온기를 되살릴지도 모르니까요.